안녕하십니까.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핵과류 담당자 유종상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시군센터의 강의가 전면 중단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김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준비하여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가 처음이신 분들은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온라인 강의는 다시 듣기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고 열심히 한번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강의에 앞서서 2019년도 자두 재배 경영에 대해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개화기 조온 피해가 심하지 않아서 결실량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산량이 많았습니다. 이때 조온 피해를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저장양분이 충분하지 못해서 꽃눈이 부실한 경우 또는 냉해 상습지에 개원하신 분들 같은 경우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다들 결실량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피가 없어서 결실량이 많은 해에는 알속기에 좀 더 신경 쓰셔서 고품질 과실을 만드신 분들이 돈을 많이 버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격이 좋지 못했다. 물론 생산량이 많아서 가격이 좋지 못한 점도 있지만 7월 달에 비가 많이 왔죠. 저희 김천시 자두 같은 경우에는 대섭 조생 품종 같은 경우가 한 40%를 차지하고 포모사 같은 품종이 35%를 차지합니다. 이 두 품종이 주로 소비되는 시기는 7월달이며 7월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맛이 떨어졌고 또 소비자들의 심리가 비가 많이 오면 신맛이 나는 자두를 잘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가 저조해졌고 자연스럽게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또 세 번째, 병해충 피해가 많았습니다. 2018년에서 19년이 넘어가는 해에 좋은 추운 날씨가 별로 없어서 몰동할 수 있는 병해충들이 많았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별로 춥지 않습니다. 그러면 몰동할 수 있는 병해충이 밀도가 높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몰동기 방지에 좀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자두의 생육기 관리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주요 병해충 방제, 생리장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부터 지금까지 많았던 질문을 정리하면서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생육기 관리입니다. 먼저 모든 과수가 토양, 기상, 재배기술 이 세 가지 박자가 맞으면 분명 나무의 생육이 좋아지고 품질 좋은 자두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토양, 기상, 재배기술 이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입니다. 먼저 자두나무는 과습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두나무의 뿌리는 산소 요구량이 높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서는 자두나무가 쉽게 죽지 않지만 하루 이상 고여버린 물에서는 나무가 스패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자두는 척박한 토양에서 잘 자란다. 그 말은 자두나무는 질소 흡비력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척박한 토양에서는 잘 자랄 수 있지만 욕심내어서 비료를 많이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나무가 웃자라게 되고 도장지가 많이 발생하고 열매의 품질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스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밭 같은 경우 지금 비가 오고 나서 하루 이상 물이 고여버리는데 지금 사장님 나름 대책으로 이렇게 두둑을 쌓았습니다. 두둑을 쌓아도 문제가 되는 것이 나무가 3년 이상 크면은 이제 뿌리가 깊게 뽑고 넓게 분포할 텐데 그때 돼서 이제 스패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밑에 물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밭은 고랑에 안거 배수를 하든지 뭐 다른 배수 대책을 꼭 강구하셔야 됩니다. 또 두 번째 밭. 이 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물이 많이 보이는데 작년에 심은 나무가 지금까지 죽살고 있습니다. 뽑아보니까 3월에 촬영한 사진인데 새뿌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밭은 배수 대책을 꼭 강구하시고 나무를 새로 심으셔야 됩니다. 또 흔히들 착각하시는 부분, 이렇게 산비탈면이나 경사지에는 스패 피해가 거의 없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 밭 같은 경우 산비탈면인데 이 자리에 나무를 심으면 항상 죽는다고 해요. 그 원인이 스패였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이렇게 관을 파보셨는데 비가 오고 나면 물이 넘치기도 하고 또 물이 샘솟는 자리가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탈면에 개원을 하실 때도 기반 준비하실 때 배수가 잘 되는지 꼭 한번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요즘은 논자리에 과수나무를 많이 심어요. 근데 논자리에는 이렇게 경관층이 있고 또 물이 샘솟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밭 같은 경우 객토도 하시고 이렇게 유공관도 묻으셨어요. 지금까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채소와는 다르게 한번 심으면 10년 그 이상을 그 자리에서 계속 재배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반 정비는 농사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급하게 나무를 심지 말고 이렇게 기반 정비를 꼭 하시고 그리고 천천히 나무를 심으시길 권장하겠습니다. 오늘 또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 토양 검정을 받자입니다. 토양 검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 김천시 농업기술센터를 포함해서 모든 시군센터가 무상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상으로 서비스한다는 뜻은 농업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검정을 받으시면은 내 밭이 현재 상황 이렇게 파란색 막대 그래프로 나와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처방해야 될 시비량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어려워서 검정 안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올해는 꼭 받으시고 토양검정실 맞은편에 제 기술지원과가 있습니다.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거름하시기 전에 꼭 한번 받으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토양검정이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2주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거름하시기 최소 2주 전에 꼭 시료를 채취하시고 검사를 맡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흔히들 또 실수하시는 거, 비료나 거름을 하실 때 이렇게 나무 둥치 이 주변에만 뿌려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여기는 나무가 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새뿌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료와 거름이 유실량이 많아지고 또 한 가지 더, 나무의 뿌리는 물과 양분을 쫓아서 이렇게 뻗어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계속 시비를 하실 경우 나무의 뿌리가 넓게 뻗어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가지가 끝나는 지점, 여기 새뿌리가 많습니다. 이렇게 둥글게 시비해 주시면 비료를 좀 더 효과적으로 시비할 수 있습니다. 보통 3년차 나무 같은 경우 방향 1m까지 뻗어나가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시비하실 때 꼭 이렇게 효과적으로 시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기상입니다. 자두의 과실은 강우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수확 시기에 비가 많이 오면 맛이 떨어지죠. 또 가물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면 열과가 생깁니다. 두 번째, 자두는 햇빛을 좋아합니다. 햇빛이 들어가지 않는 가지는 말라 죽는다고 해요. 또 일조량이 과일의 품질을 결정합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년 7월, 이때는 폭모사의 맛이 좀 떨어지는 해였다고 해요. 그 이유가 7월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구름이 많이 끼고 일조량이 떨어졌습니다. 일조량이 떨어지면은 이파리가 광합성을 해서 당을 만든 다음 그 양분을 이제 과일로 전류를 해야 되는데 광합성 양이 떨어지다 보니까 맛이 떨어졌던 거예요. 반면에 18년도 같은 경우 비가 거의 오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일조량이 많았고 광합성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과일이 맛이 올라갔던 거예요. 또 당이 떨어졌던 이유를 제가 5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수확 전에 비가 오면은 일조 부족 때문에 맛이 떨어진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고온. 여기서 말씀드리는 고온은 야간 고온입니다. 열대야가 지속되면은 사람도 더운 데 가면 숨을 가쁘게 쉬듯이 나무 또한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온도가 높다 보니까 계속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당이 소모되고 그 당이 과일로 가야 되는데 호흡하는데 다 소모되는 겁니다. 이렇게 열대야가 지속될 때는 지표면에 물을 좀 뿌려줘가지고 온도를 낮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세 번째, 과다 결실. 결실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 양분들이 다 분산되기 때문에 품질이 다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적과를 철저하게 하셔서 결실량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질소가 과다한 경우,
도장지가 많이 발생하면은 그 양분들이 과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도장지로 가게 되고 또 그늘이 지니까 과실이 품질이 떨어져요. 마지막 5번째, 칼륨 부족. 이 칼륨은 이파리에서 광합성을 한 다음 당이 만들어진 것을 열매로 옮겨주는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칼륨이 부족하면은 그 당 이동이 불량해서 과실이 품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열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토양이 건조하다가 갑자기 비가 많이 오면 열과가 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과일이 물을 흡수하지 못하면 그 표피가 단단해져요. 그래서 비가 갑자기 오면은 원래는 말랑말랑해서 풍선처럼 늘어나야 될 것이 단단하니까 이렇게 터지는 겁니다. 그게 열과예요. 평소에 물 관리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비가 온 뒤에 강한 햇빛을 받으면 열과가 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렇게 하나씩 꽃가루를 다 씌운다고 해요. 이게 귀향이라는 품종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재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햇빛이 들어가지 않으면 가지가 말라 죽는다고 했어요. 과실의 품질 또한 떨어지고 이박 같은 경우 작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설을 낮게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지가 눕다가 보니까 도장지가 많이 발생했어요. 가지가 누우면은 이 뒷면으로 도장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다 가려졌고 속에 과일은 이제 익는데 더디고 또 가지가 말라 죽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여기서는 착과를 못하고 이 상단부로 착과 부위가 올라갑니다. 오히려 작업하는데 더 불편하겠죠. 이박 같은 경우도 4년차까지는 돈을 많이 하셨는데 밀식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밀식 장애가 났어요. 지금 꼽는도 그렇고 가지도 그렇고 말라 죽습니다. 낙과도 많았고 그래서 사장님이 작년 가을에 큰 마음을 먹으시고 간벌을 하셨어요. 자두나무와 복숭아나무는 생장이 빠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넓게 심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간벌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넓게 심는 게 좋아요. 보통 Y자 수영 같은 경우 주간 3m 그리고 열간 6m 저희 김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개신자연형 이 밭은 주간 7m, 열간 8m 이렇게 심으셨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가지가 맞닿죠. 금방 자랍니다. 자두나무는. 이분 유인 하나하나 다 하시고 지금 밑에 보면 그늘이 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과일들이 빛을 잘 받게 됐고 밑에 이파리들도 광합성을 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홍모사 4만원까지 받았어요. 엄청 좋은 품질이 엄청 좋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밑에 그늘이 거의 지지 않죠.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도담이나 추위 같은 경우 폭염기를 지나서 수확합니다. 이 폭염기 때는 강한 일사 때문에 과일이 익을 수도 있고 그 나뭇가지 뒷면이 타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일소 피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도장지를 어느 정도 중간중간에 키우셔서 그늘을 지게 도와줘야 돼요. 하지만 강한 도장지는 그 양분을 뺏어먹기 때문에 제거하시고 비교적 약한 가지들, 그런 가지들을 배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배 기술입니다. 재배 기술에는 전정의 원리와 착과량 조절, 수세 조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육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전정 잘하신 분들 많이 계세요. 다양한 스타일로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제가 딱 집어서 어떻게 잘라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번 시간에는 그 원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정 잘하시는 분들 이 원리 다 이해하시고 전정하시는 겁니다. 먼저 전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파리가 없을 때 하는 이 휴면기 전정, 지금 하고 있는 전정이죠. 그리고 이파리가 나고 하는 생육기 전정. 이 두 가지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파리가 없을 때 자르면 자를수록 더욱더 세력이 강해져요. 반면에 생육기 때 이파리가 있을 때는 전정하면 할수록 약해집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파리가 있을 때 잘랐더니 세력이 약해졌죠. 이파리가 없을 때 잘랐더니 강하게 텄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관내에 수세가 약한 나무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수세가 약한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병해충 피해나 동해 피해, 습해 피해 받은 나무들 그런 거 외에는 지금 비료와 거름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수세가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생육기 전정을 위주로 하셔야 된다. 그리고 동계 전정은 한 30% 정도만 약하게 하셔야 돼요. 여기는 반대로 됐죠. 생육기 때 전정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가을 전정으로 좀 처진 가지도 제거하고 굵은 가지를 빼내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거 하지 않고 이제 동계 전정에 몰아서 하실 생각인데 지금 거름도 많이 있고 이거 다 잘라버리면 내년에 수세가 엄청 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밭은 생육기 전정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정과 식이량으로 수세를 조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겨울 전정 같은 경우 자르면 자를수록 강해진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격지가 약한 경우 잘라서 좀 더 강하게 틔우거나 이런 식으로 쓰는 거지 겨울에 도장지 몽땅거리 제거하고 이런 전정은 오히려 수세가 망가뜨려집니다. 여름 전정, 신초 전정입니다. 수세 안정을 위해서 필수라고 하는데 저희 한 5월 말경 적심하고 유인하고 이렇게 하는 게 다 신초 전정이에요. 또 강하다 싶은 도장지들은 미리 싹을 제거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가을 전정이에요. 이 가을 전정은 24절기 기준으로 처서 이후에 하는 전정이에요. 수액의 이동이 좀 더뎌졌을 때 그때 하는 전정인데 수세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저장 양분 축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을 전정 같은 경우 저장 양분 축적이 되는 이유는 열매가 없을 시기죠. 열매가 없을 때 이제 남은 이파리들이 광합성을 최대한 잘 해가지고 그 양분들을 그대로 뿌리나 가지로 이렇게 옮겨주는 거예요. 이때 도장지가 많이 트면은 오히려 그 양분들이 다 도장지로 가기 때문에 그 요소비료 이런 거 강사비료라고 하죠. 이 시기에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수세가 약한 경우에만 조금씩 하는 거고 웬만하면은 2차 생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가을 전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지가 있는데 주지 상단부는 이 부분은 자르시면 안 돼요. 이 부분까지 가을 전정 때 잘라버리면 수세가 약해지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잘라야 될 부분은 이 하단부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굵은 가지들만 빛을 가리는 굵은 가지만 제거하시고 또 처진 가지, 쓸모없는 가지를 이때 빼주는 거예요. 보통 조생종 같은 경우에는 수확하고 나면 거의 밭에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도장지가 막 트고 수영이 많아져요. 밑에 그늘도 많이 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을 전정으로 중간에 굵은 가지를 다 빼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밑에 빛이 잘 들어가고 광합성을 최대한 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위에 상단 이쪽에도 처진 가지들이 있는데 처져서 빛을 받지 못하는 가지는 그냥 제거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이본 다주지 많이들 하시죠. 이본 다주지의 핵심은 이 주지들 간의 세력 균형입니다. 하지만 이게 어려워요. 이걸 맞추기가. 보통 이 첫 번째 주지, 이 주지가 뿌리하고 가까워서 이 주지가 양분을 먼저 다 뺏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본 다주지의 주지를 받으실 때 이 첫 번째 주지는 적심을 하시거나 좀 굵어진다 싶으면 먼저 눕혀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키우고 계실 때 그때도 이게 먼저 굵어져요. 보통 비율은 이 주간부가 7이면 이 주지는 3 이상을 넘으면 안 돼요. 7대 3이어야 돼요, 비율이. 하지만 이 정도로 굵어졌으면 과감하게 빼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 못하면 이 뒤에 가지들이 죽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간에 주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끝에까지 양분이 가지 못하는 거죠. 사진을 보시면 이제 적과를 해야 돼요. 적과에는 시기가 있습니다. 보통 만개하고 20일에서 25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시기가 한 5월 초에서 5월 중순 이 사이입니다. 이때부터 적과를 하셔야 되고
늦어도 5월 말까지는 적과를 완료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양분의 소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품종별로 이렇게 적과하는 거리가 다른데, 먼저 대석 같은 경우 중가성 품종인데, 대석 같은 경우에는 6에서 8cm 정도 거리 적과를 하셔야 돼요. 또 대가성 품종, 포모사나 도담, 추위 이런 품종은 8에서 15cm까지 거리 적과를 합니다. 중요한 게 적과에는 이 순서가 있어요. 먼저 크기가 작은 과실과 병해충 피해관은 먼저 제거합니다. 두 번째, 이 결과지 기부 쪽에 있는 이 과일, 결과지와 주지 여기 이렇게 맞닥뜨려져 있는 과일은 이 과경부 이 부분이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또 추위같이 꼭지가 짧은 과일은 낙과되기 때문에 미리 제거하시는 게 좋아요. 또 이파리가 하나도 없는 결과지, 이런 가지에서 자란 열매는 맛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제거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적과하실 때 크기가 비슷한데 길쭉한 게 있고 동글동글한 게 있어요. 이때는 1차 비대기이기 때문에 길쭉하게 자라요. 세포수가 늘어나면 길쭉하게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2차 비대기가 되면 넓적하게 자라죠. 이 적과기 때 길쭉하게 자란 것이 잘 자란 과일들이에요. 이 과일들이 대가족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 열매가 자라는 것은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골격지 끝에 이렇게 열매를 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달아두면 세력이 불균형해져서 중간에 도장지가 많이 듭니다. 우측에 보시면 길쭉하게 서니까 중간에 수세가 안정됐어요. 여기 누워버리니까 도장지가 많이 터요. 수영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지 끝부분에는 한 50cm 정도, 이 정도는 착과를 안 시키는 게 좋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주지 끝에 다 착과를 시키니까 중간에 도장지가 엄청 많이 발생했죠. 보통 나무는 45도에서 52도 이 정도 사이로 각도를 맞추시는 게 좋아요. 앞에서 제가 자꾸 수세 조절이라고 했는데, 이 수세 조절을 판단하는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무를 오래 만지신 분들은 나무를 보면 수세를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도장지를 가지고 알아보는 법이 있어요. 도장지가 많으면 수세가 강한 거죠.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보통 성목 기준으로 도장지 한 4-5개 정도, 이 정도 남기는 게 적당한 수세라고 해요. 또 단과지, 동해나 습해 피해를 받으면 단과지가 많이 발생하죠. 수세가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보통 단과지하고 장과지의 비율은 7:3이 가장 적당하다고 해요. 또 수세를 판별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낙엽 정도예요. 첫서리가 내리면 이제 낙엽이 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된서리를 맞고 나면 낙엽이 되어야 돼요. 하지만 이때까지 이파리가 팔팔하다면 그 밭은 수세가 강한 겁니다. 또 이듬해 1월까지 이렇게 이파리가 붙어 있으면은 이건 수세가 엄청 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비료를 좀 줄이셔야 됩니다. 열매가 익어갈 때 수세가 강해서 이렇게 도장지가 터버리면은 원래 광합성을 해서 이 양분들이 과일로 가야 되지만 도장지로 가버리게 돼요. 광합성 양분들이. 이 도장지하고 열매하고 싸우면 도장지가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과일이 이제 비대가 되고 익어갈 때쯤이 되면 도장지가 먹는 게 정상이에요. 사과에서는 이걸 먹게 하기 위해서 인산칼슘, 인산가리 또는 약재를 칩니다. 자두에서도 이런 기술이 필요해요. 생육 과정을 제가 간단한 포식도로 정리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일시 정지를 하시고 한번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꽂는 문화. 6월 말경에 이렇게 가지를 채취해봤어요. 대석과 포모사
6월 말경에 채취를 해봤는데 이제 꽂는 집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내년 농사의 시작입니다. 이때부터가. 그러니까 대석을 수확하고 나서도 밭에 한 번이라도 더 가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년 중 뿌리는 2번 자란다고요. 먼저 2월 중순부터 한여름이 되기 전까지 뿌리가 자라요. 그러다가 한여름이 되면 뿌리가 자라지 않습니다. 또 8월 말경이 되면 이때부터 다시 뿌리가 자라요. 이런 식으로 하얀 뿌리가 자랍니다. 이게 바로 새뿌리예요. 물과 양분을 흡수하는 뿌리입니다. 이 새뿌리는 매우 연약해가지고 좀 독한 비료나 요소 비료가 이렇게 바로 맞닿으면은 이 뿌리가 말라 죽어요. 이 뿌리를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조드리고 싶은 거, 새뿌리 2차 자랑, 이 시기가 바로 저장양분 축적기예요. 8월 말부터 저장양분 축적을 합니다. 이 시기에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합성을 한 양분을 뿌리와 가지로 보내야 돼요. 하지만 비료기가 너무 강해서 이 시기에 계속 도장지가 자란다, 신초가 발생한다, 이러면 양분을 소모한다는 뜻이에요. 열매가 자라는 과정, 핵과류는 다 이런 식으로 자라요. 먼저 첫 번째 비대가 이루어지고 두 번째 비대가 이루어집니다. 복숭아, 자두, 매실 다 이런 식으로 자라요. 첫 번째 1차 비대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1차 비대기 때는 이 세포수가 늘어난다고 했죠. 세포수가 늘어나는 만큼 2차 비대기 때 더욱더 커집니다. 늘어난 세포들이 다 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1차 비대기 때 관리를 잘 하셔야지만이 큰 과일을 만들 수 있어요. 보통 실수하시는 게 1차 비대기, 경액기 때 크게 관리를 하지 않다가 이제 2차 비대기 때 돼서 관수를 하고 비대제를 치고 이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공동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키운 경우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차 비대기 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1차 비대기는 전년도 저장양분으로 거의 자라는데, 꽃이 피고 한 달 동안은 자기가 광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저장양분에 의존을 해서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저장양분 축적기 때 관리를 잘 하셔야지 이렇게 세포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경액기 때 전화가 많이 와요. 이 시기에 갑자기 열매가 안 자란다, 뭐 비료를 줘야 되는지 영양제를 줘야 되는지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하지만 경액기 때는 당연히 열매가 자라지 않는 시기예요. 이 시기에는 모든 양분들이 그 씨앗을 보호하는 그 핵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 양분이 쓰이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액기 때는 열매가 자라지 않는다. 그러다가 경액기가 끝나면 2차 비대기를 하죠. 수확 전입니다. 이게 급격하게 자라요. 일 1차 비대기 때부터 잘 관리하시는 분들은 공동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동현상은 대과종에서 당연히 일어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밭은 포모서가 200g이 되는데 공동현상이 거의 없죠. 1차 비대기 때 관리를 잘 하시고 뭐 자연스럽게 생장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공동현상이 없어요. 그래서 1차 비대기 때 꼭 물 관리 잘 하시고 전년도 저장양분 잘 추출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자면 앞으로 저희는 이런 방향으로 재배를 해야 돼요. 수세 안정, 핵심입니다. 먼저 토양 검정을 받으시고 적정량만큼 시비를 해야 돼요. 두 번째, 세력 안정을 위해서 좀 수세가 강하면 생육기 위주의 전정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휴명기 때는 기본적으로 30% 정도 약전정을 하셔야 돼요. 또 결실량, 냉해피해를 심하게 받던지 수분이 되지 않으면은 열매가 달리지 않죠. 열매가 없으면 그 양분들이 도장지나 뭐 다른 가지로 다 분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결실량을 잘 확보하셔야지 이 수세를 안정시킬 수 있어요.
냉해 피해를 받아서 열매가 없는 경우에는 비료를 적게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나무가 심하게 자라지 않도록 이렇게 결실량이 안정되게 확보하려면 수분수를 보통 20%에서 30% 이 정도 심으시고 필요시에는 인공 수분도 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두의 생육기 관리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주요 병해충 방제, 생리장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